눈 이야기. 눈 이야기. 빨간과 초록과 파랑으로 보이는 세상. 빨강, 파랑. 우리가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원뿔 세포가 있기 때문이다. 원뿔 세포는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을 내는 빛의 파장을 인식한다. 어릴 적 미술 시간에 단골 문제로 나오던 색의 삼원색과 알파노, 빛의 삼원색 문제를 기억하는가? 색의 삼원색은 빨로파이지만 빛의 삼원색은 빨초, 파랑이었다. 일상에서는 빛의 색보다도 물감이나 크레파스가 주는 색에 더 익숙했기 때문에 초록은 노랑과 파랑의 중간색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빛에서는 왜 하필 초록이 원색이 되는지 이해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에 있다. 우리의 눈에는 빨강과 초록, 파랑을 인지하는 세 가지 종류의 원뿔 세포만 존재하고, 나머지 빛깔들은 이 세 가지 빛들의 조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눈에 더 많은 종류의 원뿔 세포들이 존재했다거나 혹은 다른 파장의 빛을 인식하는 원뿔 세포가 존재했다면 빛의 원색들은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원뿔 세포들은 어떤 방식으로 빛의 색을 감지하는 것일까? 우리 눈이 보는 가시광선은 단일한 종류의 빛이 아니라 다양한 파장을 지닌 빛의 혼합이다.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거나 비가 오고 난 뒤에 젖은 하늘 너머 무지개를 보면은 가시광선이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복합한 파장들의 모임 중에는 사람의 원뿔 세포는 긴 파장이 570에서 민감한 것과 중간 파장에 민감한 것,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과학자들은 원뿔 세포를 자극해서 진동시키고 이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서 색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각각의 원뿔 세포들은 빛의 파장과 자신이 좋아하는 파장 사이의 일치에 따라서 정도를 달리해서 반응하는데, 예를 들어서 빛의 파장이 570나노미터라면 장파장 원뿔 세포가 이에 정확히 대응하므로 이 신호만 뇌에 전달되어서 붉은색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파장이 애매한 500나노미터라면 이와 먼 장파장 원뿔 세포는 가만히 있고, 그나마도 근접한 중파장과 단파장 원뿔 세포가 마지못해 조금씩 움직여서 뇌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두 원뿔 세포가 동시에 보내온 반쪽짜리 신호를 받아들인 뇌는 이 물체의 색을 초록빛과 파랑빛의 중간색인 노란색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책을 인쇄할 때에 네 가지 색을 사용하는 4도 인쇄만으로 컬러판 책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각각의 빛의 파장에 대응하는 원뿔 세포의 움직임 정도를 파악해서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원뿔 세포가 색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뒤집어 말하면, 원뿔 세포가 아예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색을 볼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런 경우를 색각 이상이라고 한다. 만약에 원뿔 세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색을 전혀 구분할 수 없어서 세상이 온통 흑백 TV처럼 보이는 완전 색각 이상이 나타난다. 이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대개는 극도의 시력 저하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색각 이상 이전에 저시력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받고는 한다. 저시력. 저시력. 이보다 흔히 나타나는 것은 이색형 색각 이상으로
삼색 중에 하나를 인식하는 원뿔세포가 문제가 있어서 세상을 두 가지 색의 혼합으로만 인식하는 증상을 말한다. 이는 다시 인식하지 못하는 색에 따라서 제1색각 이상, 2색각 이상, 3색각 이상 이 밖에도 세 가지 원뿔세포가 모두 존재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 원뿔세포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아예 해당 빛의 색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심한 색의 구별은 되지 않는 이상 삼색형 색각도 있다. 이들 역시도 민감도가 떨어지는 종류에 따라서 1, 2, 3으로 나뉜다. 원뿔세포가 없거나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색을 구별할 수 없다면 원뿔세포가 더 많으면 색을 더 볼 수 있다는 뜻일까? 맞다. 네 번째 원뿔세포는 자외선을 인식한다. 꿀벌이 자외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꽤 유명하다. 하지만은 사람도 자외선을 볼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외선을 볼 수가 없다. 물론 3종류의 원뿔세포만으로도 100만 가지의 색을 구별할 수 있기에 우리가 보는 세상은 충분히 다채롭다. 하지만 하나가 더 있다면 그렇게 드물긴 해도 4종류의 원뿔세포를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한다. 이들은 사색형 색각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눈은 보통 사람의 7가지로 인식하는 무지개에서 10가지 색깔을 보며 1억 가지의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찬란하고 복잡할 듯 싶다. 참고로 현재까지 알려진 사색형 색각을 가진 이들은 모두 여성이다. 이는 대부분의 색각 이상이 남성에게 나타난다는 것과 함께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유전되는 반성 유전의 특성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아하, 그럴 수 있네요. 재미있군요. 색각 이상. X 염색체를 하나 가진 이들의 비극. 흔히 어릴 적의 신체 검사에서 다양한 색의 점들로 구성된 동그라미 안에 어떤 숫자가 쓰여 있는지 1년 색상환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색상환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바탕에 점들과 숫자를 이루는 점들은 색각 이상이나 색약을 겪는 이들이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색들로 구성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색.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색각 이상자 혹은 색각자의 비율은 생각보다도 높아서 서양의 경우에 전체 인구의 8%, 우리나라의 경우에 5% 정도가 색을 인식하는데 곤란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두 가지 묘한 특징이 있다. 이들 중에 99.9%는 남성이라는 것과 이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색이 주로 빨간과 초록이라는 사실이다. 즉 여성 색각 이상자나 색약자는 매우 드물며 여성 전체 인구의 0.004%, 파란색을 볼 수 없는 색각 이상은 전체 색각 이상자 중에서도 0.1% 이하로 매우 드물다는 말이다. 색각 이상을 겪는 이들이 대부분 빨간과 초록을 구별하지 못하는 남성 돌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라는 사실은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 종류의 원뿔세포를 만드는 유전자는 같이 뭉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빨간과 초록 원뿔세포 유전자는 성염색체인 X염색체 위에 존재하지만 파란 원뿔세포를 만드는 유전자는 뚝 떨어져서 7번 염색체 위에 따로 존재한다. 빨간과 초록 원뿔세포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다는 사실부터가 남성에게는 원초적인 비극이 된다. 성염색체인 X염색체는 남녀에 따라서 개수가 다른데 여성은 X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지만 남성은 하나뿐이다. 따라서 여성은 2개의 X염색체 위에 있는 원뿔세포 유전자에 모두 결함이 있어야만 증상이 나타나지만 남성은 X염색체가 하나이므로 결함이 생기면 보완이 가능해 바로 색각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상염색체인 7번 염색체는 남녀 모두 2개씩 가지고 있으므로 애초부터 색각 이상이 드러나는 경우 자체도 드물 뿐 아니라 이 경우에는 남녀의 비율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노말, 프루타노피아, 듀트라피아. 색깔이 이렇게만 볼 수 있다는 거죠. 노말이 정확하게 초록, 노랑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색각 이상을 겪는 이들의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것일까? 사실 이들이 세상을 인식하는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게다가 시력도 0.1에서 2.0 사이에 걸쳐서 다양한 층위가 있듯이 색각 이상의 정도 역시 해당 색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경우부터 아주 미묘한 색감의 차이만 구별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는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까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제1색각 이상의 경우에 적색과 그 보색인 청록색을 구별할 수 없고, 제2색각 이상인 경우에 녹색과 그 보색인 적자색을 구별할 수 없으며, 이 둘 모두 세상이 주로 노랑과 파랑의 혼합으로만 보이게 된다. 반면에 제3색각 이상의 경우에 녹색을 보지 못해서 세상이 모두 빨강과 파랑색으로만 인지가 된다. 색각 이상자의 대부분을 정록색각 이상이라고 부른 것도 역시 적색 색각 이상이든 녹색 색각 이상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자체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두 명의 회원인 단원 김영도와 회원 실제로 회원 신윤복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소설 바람의 회원이라는 이를 차용해서 단원을 정록색각 이상으로 등장시킨다. 실제로 단원이 색각 이상 증세를 나타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다. 이는 단원의 그림 중에는 색을 쓰지 않고 묵과 황색 안료의 미묘한 농담의 차이를 잘 살린 작품이 많다는 데서 착안한 작가의 상상력의 결과물이다. 색깔. 그렇다면 생물은 언제부터 색을 보기 시작했을까? 처음부터 지금처럼 색을 볼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원뿔세포 유전자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다. 생물체가 가장 처음으로 본 색은 초록이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생물체는 풀과 나무의 보이 초록색에서 시작해서 하늘과 바다의 파란색을 거쳐서 잘 익은 열매와 피의 붉은색을 시야에 포착해왔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지금도 초록색에서 신선함과 싱그러움, 생명력과 원초적인 자연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것은 오랜 진화적인 변이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무의식의 한 조각일지 모른다. 나뭇잎이 초록색인 이유는 나뭇잎과 풀잎의 색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초록색이다.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살아가는 식물은 몸 전체 혹은 일부가 반드시 초록색을 띈다. 광합성을 하는 엽록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이다. 식물의 엽록소는 태양에서부터 유래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루는 원자들 사이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배출된다. 흥미로운 것은 식물의 엽록소가 주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주로 가시광선 중에서 청자색과 적색에서 황적색 이를 흡수하지만 빛은 잘 흡수하지 않는다. 엽록소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자, 만일에 식물이 녹색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했다면 나뭇잎은 아마도 빨강이나 파랑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다.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던 엄마는 뜬금없이 아이에게 혀를 내밀어 보았다. 아기는 엄마를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표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지만 여전히 아기의 표정은 물음표다. 갑자기 피식 헛웃음이 나온다. 아직 벤의 저고리도 붙지 못한 신생아에게 대체 뭘 기대한 거지? 그때였다. 아기의 그 조그만 입술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귀여운 혓바닥이 빼꼼 드러난 것은 이런, 지금 아기가 날 따라한 건가? 아니, 우연일지도 몰라. 한 번 더 해보자. 놀라운 표정을 감추고 다시 아기를 바라보며 혀를 내밀자 아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숨이 혀를 내밀어서 화답한다.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우연은 의도적이다. 분명 지금 아기는 엄마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는 중이었다. 신경생리학을 전공하면서 사람의 모방 능력은 매우 일찍부터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조차 어른들의 행동을 보면서 모방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신체적인 한계상 많은 것을 많은 것을 한계상 따라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활자로 읽을 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면 매우 단순한 것도 신기하게 느껴지곤 하는데 신생아의 매력 역시도 그러했다. 사실 아직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날 쳐다보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혀를 내밀면서도 아이가 정말로 따라할 것이라고는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기는 정확히 교과서대로 행동했다. 물론 아기와 함께 한 첫 매력놀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느꼈던 놀라움과 기쁨의 감정은 가설을 실제로 확인했을 때 과학자들이 느끼는 지적 흥분이라기보다는 아기와의 교감에 성공했다는 초보 엄마의 뿌듯함에 가까웠지만 사실 혀를 내미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다. 그저 입속에 있는 무언가를 밖으로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지만 그것이 입술에 묻은 무언가를 핥아먹는 목적이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타인의 얼굴을 보고 모방하는 경우에는 그리 단순한 과정이 아니게 된다. 이는 신생아의 내가 타인의 얼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된 물체와 동일한 기관이 역시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지한 뒤에 운동신경과 근육을 의도적으로 미세하게 조절해 혀를 내미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요. 사람의 육체는 조물주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빚어낸 것이 아니라 진화적인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단백질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혹은 달라야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했는데 이 모든 필사적인 노력의 근간을 제시한 다윈조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사람만이 갖는 특성을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정심이라고 주장했고 애들만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별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직접 경험해서 몸으로 체득해야만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 표정, 감정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모방, 거울세포의 발견. 20여 년 전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 연구팀은 돼지꼬리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꽂아서 F5 영역의 신경적인 활성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원숭이의 F5 영역은 사람으로 치면 신체 운동을 관장하는 전운동 피질에 해당하는 부위다. 이들의 실험은 원숭이가 땅콩처럼 작은 먹잇감을 지으려고 손을 내밀 때에 손가락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신경을 활성화시키는지를 찾기 위함이었다.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은 부수적인 결과들이 자주 관찰되곤 하는데 때로는 자, 겨울 뉴런의 존재를 알려진 돼지꼬리 원숭이. 그 돼지같이 생겼네. 대표적인 예가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실험이다. 원래 파블로프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소화 과정에 대한 연구하던 생물학자였다. 유명한 종소리를 들으면 침을 흘리는 개로 대표되는 실험 모델 역시 애초에 소화 과정에 있어서 먹이에 따라서 침이 얼마나 분비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실험 과정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파블로프의 이름과 짝을 지어서 기억하는 것은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침의 분비량이 얼마나 늘어나가는가가 아니라 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사를 연결시켜주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반사의 성립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에 이들 연구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여느 때처럼 원숭이들의 신경 반응을 살피던 연구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한 원숭이의 F5 영역에 꽂힌 정극이 반응하고 있었다. 이 신호에 따르면 원숭이는 지금 손을 움직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원숭이는 우리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원숭이 내의 F5 영역은 운동 피질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이었다. 장치가 고장난 것일까? 이상하게 생각한 연구자들은 원숭이를 관찰하다가 원숭이의 시선에서 해답을 찾았다. 원숭이는 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두 눈동자는 건너편 우리에게 땅콩 그릇을 향해 후적되는 다른 원숭이의 손동작에 고정되어 있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움직이는 것을 보고만 있었는데도 운동 피질의 신경이 활성화된다니. 시각적인 정보와 운동 피질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시각과 운동 사이의 비밀스러운 연결의 열쇠는 나와 다른 개체의 행동을 보고 이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거울 신경세포가 지니고 있었다. 이후에 원숭이를 이용한 몇 번의 실험 끝에 연구자들은 원숭이의 뇌 속에 타지의 행동을 보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신경세포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런 신경세포에 거울 신경세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면 거울 속의 내 모습 역시도 똑같이 찌푸린 얼굴로 응수하는 것처럼 타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를 내가 겪는 일처럼 공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던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경의 경우에는 스스로 손을 움직여서 땅콩을 집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원숭이가 땅콩을 집는 것을 보거나 심지어 같은 원숭이가 아닌 연구자인 사람이 땅콩을 움직이는 것만 보아도 활성화되었다. 신경 활성화의 정도만을 놓고 보면은 직접 움직이는 것과 타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즉 거울 신경세포에 있어서 보는 것은 곧 움직이는 것이었다. 보는 것은 곧 움직이는 것이었다. 보는 것은 또한 간접적으로 관찰. 사람의 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원숭이와 달리 사람에게는 머리를 열어서 뇌에 직접 전극을 꺾는 실험 따위는 허가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한 바에 의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위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래 두정엽, 전두엽, 변정계 등에서 발견이 된다. 원숭의 거울 신경세포는 뇌에서 신체 운동을 관장하는 부위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사람의 거울 신경세포는 운동 영역뿐 아니라 뇌의 많은 부분에 퍼져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원숭이들의 거울 신경세포가 타자의 움직임을 복제하는 데 익숙하다면 사람의 거울 신경세포는 행동뿐 아니라 상대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고 공감하며 초상적인 개념들까지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결국 가장 많이 공감하고 가장 많이 모방할 수 있는 특성이 바로 인간다움을 만드는 주요한 특성일 수 있다. 이에 과학자 장대익 교수는 인간의 모방 능력은 인간이라는 종을 호모 레프리쿠스 모방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특징적이라고 말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거울 속의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듯 눈으로 본 타자의 행동과 경험을 내 일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보는 것은 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타인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탁월한 모방 능력은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 거울 신경세포. 실제로 포르노그래피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뇌 활성도와 신체적인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는데 포르노그래피는 섹스에 대한 생각을 유발시키는 기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섹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유발시키는 기제가 아니라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 참. 많은 부분이 배일이 쓰여 있지만 사람이 타인을 모방하고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며 의도하든 의도치 않던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거울에도 큰 거울과 작은 거울이 있고 가능한 현실과 가까운 또렷한 이미지를 비춰주는 거울, 이미지를 크거나 작게 혹은 휘어지게 도록 왜곡시키는 거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뇌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거울 역시 모두 다르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그토록 자주 오해가 반복되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역시 거울 신경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폐 증상을 이처럼 깨어진 거울 이론으로 바라본다면 자폐에 대한 대응법도 어딘가에 어긋나버린 거울 신경세포를 찾아내 바로잡는 방식, 즉 깨어진 거울 조각들을 모두 모아 매끄럽게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눈이 있으라라는 말로 서두를 시작했다. 빛이 넘쳐나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눈이라는 감각기관이 없다면 내게 있어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이다. 그렇게 물리적 에너지를 지닌 빛이라는 존재가 눈이라는 생물학적인 감각기관을 통해 내게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면 내 속 거울에 비춰보는 마음의 눈은 타인들의 존재를 내게 의미있게 하는 사회적인 감각기관일 것이다. 유독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발달했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신체적인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했군요.